중간 정도의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가느냐, 자본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또는 좋은 입지에 10년이 좀 넘은 구축 아파트를 가느냐, 뭐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또 당연히 좋은 입지에 최고 좋은 신축에 로얄층 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 자본은 그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한정 자원에서는 결국에 이 두 가지의 상충된 가치를 이제 우리가 VS로 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박동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간 입지 신축이냐 아니면 좋은 입지 구축이냐,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고 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결국에는 제 생각이 좀 이제 손님들이 물어보시는 거하고 제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많이 생기거든요. 손님들은 신축이면서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를 많이들 좀 선호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지를 먼저 좀 구축이라도 좀 좋은 인프라가 있고 입지가 좀 괜찮은 그런 곳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그 사대부구 앞에 경남 센트럴 팰리스? 네, 그 구축인데 거기가 작년에 가격이 막 떨어졌는데 뭐 다 떨어졌지만은 주변 작년에 주변에 신축 아파트하고 팔다 타입이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아파트도 뭐 대단지고 또 주변에 학교도 뭐 사대부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 입지가. 그리고 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팔레스, 여기도 뭐 초등학교 근처에 있고 뭐 주변에 마트 있고 인프라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주거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진 아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살기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후자 쪽으로 좀 구축이라도 뭐 가격 상승 폭이 좀 적더라도 그런 아파트가 좀 더 손님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권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셜트님은요? 이 구축이 몇 년입니까? 구축의 범위는 상당히 넓죠.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85년도 아파트 같으면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재건축 안 되면 반대죠. 재건축 재개발이 재건축이죠. 근데 나홀로네 피하셔야 됩니다. 끝납니다. 나홀로 집에 계셔야 돼요. 구축이지만 한 10년 이내 정도로. 10년 정도 10에서 15,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선에서. 저도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입지를 계속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당연히 입지 좀 구축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중간 입지의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간 입지가 앞으로도 계속 중간 입지일 것이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입지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추천을 나중에 드린다고 하면 중간 입지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저는 중간 입지, 현재는 중간 입지지만 신축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청춘 박동윤 소장님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집을 결국에는 내가 이 집을 1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차피 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인생의 거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 시간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입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이 3베이냐 4베이냐 따라서 저는 애가 2명이거든요. 방을 하나 주려면 이 3베이는 집 놔둘 데가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생기고 4베이에 대해서 알파룸이 있고 팬트리가 있으면 짐을 놔두면서 애 방 하나를 줄 수 있다는 현실적. 그러다 보니 신축도 준신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마 3040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가려고 고민하다 보면 좋은 입지에서 구축 중에서도 조금 이제 집안 내부 구조도 살만한 거 좀 찾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단기간으로 그러면 가격 상승이 있을 만한 곳에 본다면 아무래도 신축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의 쏠림은 분명 신축 쪽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가장 자본이 많이 빠지는 아파트의 층이 어디냐고 본다면 저는 대형 면적이라고 보거든요. 국민평균 85를 넘은 쪽은 가격 하락폭이 매우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에서 소외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안 쏠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고 옛날에는 오히려 돈이 또 많이 돌 때는 대형 평수로 일동하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있어서 대형 면적이 비싸졌다. 지금은 대형 면적도 보시면 저 뭐 어디 아파트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대형 면적들이 많은 동네들 보면 대형 면적이 좀 많이 빠진 모습들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중간 입지 신축, 좋은 입지 구축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큰 틀에서는 좋은 입지 구축이지만 이게 이제 뭐 오래 살 거냐 아니면 또 짧게 치고 빠질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단기간에 자산 가치 상승을 본다면 또 중간 입지 신축도 네, 나쁘지 네. 않지 않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신축이 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피도 있고 네. 좀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언젠가 정상화됐을 때 이 집의 90%가 마피가 아닌 분양가에 들어왔다면 결국에 다시 파는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는 가격에 팔 거기 때문에 네. 이 일시적인 가격 이 평선에서 떨어진 것들은 다시 평선 수렴하지 않겠나.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신축의 장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네. 서대구역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청 주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서구청 주변 그쪽에 이제 평리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들어오는 신축들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서구청 라인 남쪽으로 지금 구축들이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평리, 네, 브루지오. 브루지오나 네. 롯데캐슬이나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쪽이 현재로서는 살기 좋은 구축 단지죠. 네. 그쪽에서는 네. 봤을 때는. 근데 요 길 건너서 북쪽에 서대구 그러니까 뉴타운, 평리 뉴타운 네, 이제 들어오게 뉴타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이 이제 신축 단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살기 좋은 곳은 그래도 남쪽이거든요. 네. 서구청 주변. 네. 근데 이제 그쪽에 신축 단지들로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입지가 지금은 안 좋지만 다 들어오면 입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현재는 중간 입지지만 좀 앞으로는 괜찮아질 중간 입지에서 상승될 입지에 신축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데가 말씀하신 서대구지 않나.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가장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구 집값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앞으로의 방향성. 뭐 일단은 이번에는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옛날부터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도 해오고 있고 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근데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시중의 유동성 공급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을 많이 늘리기에는 좀 가계부채도 좀 많지 않나. 정부 부채도 그렇고 유동성을 계속 과잉 공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또 주택의 공급이 과연 현재 수요보다 많이 부족하냐? 서울은 부족합니다. 서울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서울은 부족해서 다 경기도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메머드급 도시에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서울은 공급이 필요한데 과연 그렇다면 대구도 공급이 부족하냐라는 의문에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에 대한 니즈 충족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주택의 공급치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자본의 손실이 없는 정도 수준에서의 우상향이지 않을까. 급격한 상승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입장에, 물론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하는 가격 자체가 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 뭐 2년 3년 전에 우리가 짓고자 했던 도급 가격에서 뭐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뭐 2조 얼마 4조 얼마 이렇게 막 늘어나는 뭐 문서들 현대 힐스테이트 나가고 이런 것들 막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과연 신축이 올랐다고 해서,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키 맞추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형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준신축, 구축 아파트들이 그러면 그 신축 아파트를 따라서 같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용적인 금액의 범위, 또 눈높이, 저는 중개하면서 요즘에 5억 이상의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 대중적이지 않더라고요. 거의 5억 선에서 보는 맥시멈이 거의 5억에서 정말 맥시멈 6억인 분들이 거의 이제 전체 표준면체 보면 중간에 이만큼의 범위지 않냐. 그 이상을 찾는 분들 정말 극소수였던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어차피 돈이 쏠리는 건 요 범위대니까 그 범위에서만 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야 때문에 좀 플랫한 수준의 상승이지 않을까. 실질적 상승은 아니죠. 물가 상승 정도면 그냥 제자리 걸음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 네. 물가 상승 정도의 올라가더라도 물가 상승 정도의 상승폭이다. 네, 상승폭. 실질적으로 제로 성장. 네, 네, 정도 되겠죠.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네. 생각하는 게
그 하이머민스키 모형이라고 그 버블 붕괴 차트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푹 떨어져서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바닥을 찍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그리고 올라와봤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장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유튜브에서 반등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상승이라고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등이 떨어지다가 이제 좀 오르는 네네. 그런 단계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앞서 그 유동성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유동성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통해서 저금리를 통해서 네네.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다가 이제 지금 옛날처럼 네네. 이전 뭐 한 5, 6년 전처럼 네. 이제 그런 류의 유동성 공급은 좀 어렵지 않냐라는 거죠. 네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시장 금리에 의해서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 한국은행에 들어가셔서 가계 그 신용을 보게 되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정부 정책 대출, 작년에 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이제 마중물을 넣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디딤돌 대출,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은행 금융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금리 수준은 여전히 대출 금리가 5%대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지금 너무 많은 돈을 풀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좀 위험한데 생각해 보시고 자르려면 자르세요. 막 던지세요. 네.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잘라야겠네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진짜 문제가 많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살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시키고 나서 정부가 우리 은행들 예금 지원, 예금 보존 다 해줄게 라고 일단 은행들을 파산시키고 나서 정부에서 도와줬다면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놓고 야 은행들 뭐 5조 원, 6조 원 지원해줘 해서 새마을금고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번에도 있었죠. 그 은행들 보고 건설사들 PF 대출 자르지 마, 대출 해줘, 계속적으로 자금 지원해줘.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거를 터뜨릴 생각이 저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네. 경착륙을 막겠다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다만 이게 또 이분법적으로 가는데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아요. 이게 또 미국 금리가 저는 계속적으로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으로 바꿨어요. 네. 예전에는 중국에서 저렴한 물건들을 그냥 사왔다면은 이제는 중국하고 이제 그렇죠. 네. 중국 물건 사지 마, 기업들 너희 미국으로 들어와, 우리가 보조금 그렇죠.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뭐 인프라도 건설해야 되고, 기업 들어왔으니까 노동자들도 많이도 고용하게 되면서 노동 이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월이 노동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낮춰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1, 2년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금리를 좀 낮출 수는 있지만은 저는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분간 이런 고금리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호황이 계속될 거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나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는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그래서 돈을 풀어야 되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게 되고, 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돈을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좀 오르면은 정부에서 좀 정부 정책 대출을 스탑시키는, 그게 작년 10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을 그렇죠. 주택가에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췄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거를 좀 조절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이머민스키 그 모형처럼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다시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아지지해서 돈을 확 풀어버리게 되면은 급등하는. 근데 그 시기까지는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대부분 분들이 금리를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의사결정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이제 네. 자산 가격이 오를 거니까 이제 내가 사겠다. 내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냥 이제 다시 이제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측을 해서 이걸 마치 그러니까 도박 비슷하게 이렇게 딱 던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네네. 발표를 막 하고 언론에도 막 터뜨리고 이렇게 했어요. 네.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언론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고공행진으로 금리를 계속 올렸단 말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23년까지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거니까 이제 자산을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예상된 스탠스가 나와도 저는 사실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상황에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고, 금리가 뭐 떨어지면은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은 좀 웃을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저는 이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네, 어떨까,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외부 변수는 어쩔 수 없다. 네, 네. 그냥 근데 대응할 제가- 뿐이지. 네, 네. 제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시나리오 매매법이라고 있거든요, 주식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해결책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A안, B안, C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요. 오른다는 것이 떨어진다는 거지. 결국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정말 투자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예요.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 집값에 대해서 올해 이제 24년도죠. 네, 대해서는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어떤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하고 이제 칼럼 비슷하게 네. 특집 기사로 들어간 부분도 제가 24년 한 해 대구 전망을 흐림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직 대구 물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탠스가 바뀔 것 같은 재료들이 사실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리 같은 부분이 대외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올라야 오르는 거고 내려야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전반적인 대구 전체 시장에서는 크게 뚜렷한 호재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물량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전망을 좀 흐림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는 조금 체크해 볼 사항들이 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실거주 한 채는 이제 그래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립기업으로서 괜찮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대구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말을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뭐 주요 입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가능합니다. 네. 예, 남로시나 청라자이, 뭐 죽전 쪽으로 가면 빌리브 스카이, 네. 아직도 호가들만 봐도 뭐 7억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고, 네. 뭐 실거래도 6억 이상으로 찍히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주요 입지들의 대장급 입지는 계속해서 좀 견고한 좀 네.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호객행위. 델롬델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갈럼은 네. 가고, 네. 네. 네, 전반적인 방향성은 뭐 정리해 보면 플랫 정도 수준이다. 네, 전반적인 대세적인 상승은 네. 조금 어려운 네, 정도다라고 네, 네. 세 분의 의견이 다 어느 정도는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입지 이야기인데요. 자, 미래에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구의 입지는 과연 어딜까?